어둠의 장막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니 제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미지의 존재가 절 애워싸고 있는 셈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로 아주 오랫동안 해가 지면 인간은 꼼짝없이 어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다 수세기에 걸쳐 빛을 만들어낼 방법을 개발했죠. 우리는 집안과 거리, 도시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어둠을 몰아냈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빛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특성을 발견해 나갈수록 더욱 광활한 우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머나먼 우주를 보았고 시간의 시작을 돌아봤습니다. 우주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본 것이 얼마나 미미한지 깨달았죠. 우주는 어둠에 가려진 거대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인류가 알고 있거나 아직 알지 못한 우주의 신비는 모두 빛과 어둠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빛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빛으로 세상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빛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과학계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빛의 특성을 이해하는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은 기원전 3세기의 저명한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였습니다. 유클리드는 많은 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죠. 작은 의자를 카메라 앞에 가까이 두면 망막에 커다란 상이 맺힙니다.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작은 의자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 한가운데 일반적인 크기의 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뇌가 단순한 사실에 기초해 거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물일수록 작아 보인다는 사실이죠. 유클리드는 멀리 있는 사물이 가까이에 있는 훨씬 더 작은 사물과 크기가 같아 보이는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빛의 근본적인 특성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저 런던 아이는 분명히 제 손보다 훨씬 크지만 제 눈에는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클리드가 명쾌한 답을 찾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저 원의 꼭대기에 닿으려면 제 눈과 손가락, 저 원의 꼭대기가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합니다.
유클리드는 원근법의 속임수만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빛 자체의 기본적인 진리를 밝혀냈죠. 빛이 직선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빛의 이동 방식을 깨달은 시점부터 인류는 빛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직선으로 이동하는 빛의 방향을 바꾸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 올라서기까지는 2000년이나 걸렸습니다. 현대 과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 이룬 업적이죠.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말입니다. (1609년) 여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의 고향인 파두아에서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도인 베네치아로 짧지만 운명적인 여행을 떠났습니다. 갈릴레이는 붉은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고급 와인을 좋아하고 손님을 후하게 접대했으며 반체제적인 견해로 유명했죠. 당시 그는 자연 철학자이자 수학자로서 명성이 높았고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귀중한 인재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이는 교수로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좀처럼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5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겨진 네 남매 중 맞이인 갈릴레이가 가장이 됐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유랑 음악가였던 남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여동생들의 지창금까지 떠안았습니다. 베네치아에 왔을 때도 매제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레이는 항상 돈을 벌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해 여름, 베네치아는 놀라운 기능이 있는 장치가 발명됐다는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네덜란드 스파이글라스였죠. 그야말로 갈릴레이가 찾던 기회였습니다. 17세기의 스파이글라스는 최첨단 기술이었고 구체적인 작동 원리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스파이글라스가 유리 렌즈 2개에 관을 달아 만든 장치라는 것밖에 몰랐고 자신이 개발한 장치 역시 비밀에 붙였습니다. 갈릴레이는 몇 주 만에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배율은 8배로 원래의 스파이글라스보다 성능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새 발명품으로 돈을 버는 것뿐이었죠. 쇼맨십이 뛰어났던 그는 1609년 8월 21일 베네치아의 한 종탑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계단으로 올라갔겠죠. 종탑 꼭대기에 모인 베네치아 귀족들과 원로원 의원들 앞에서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선보였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망원경 덕분에 육안으로 볼 때보다 2시간이나 빨리 다가오는 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탑에 있던 사람들은 수평선 너머에서 오는 배가 어떤 배인지 미리 아는 것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흘 뒤 갈릴레이는 그의 자랑스러운 망원경을 베네치아 총독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는 보답으로 2배의 연봉에 평생 일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갈릴레이는 성능이 더욱 뛰어난 망원경을 개발했습니다.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망원경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시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건 갈릴레이가 1610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제목은 시데리우스 눈치우스, 별의 전령이라는 뜻의 라틴어죠. 그는 밤하늘을 관찰한 결과를 이 책에 처음 기록했습니다. 육안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한 최초의 천체 관측 기록입니다. 이 작은 책에 담긴 내용이 논란이 됐다는 걸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책이 쓰인 시대에 하늘의 섭리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죠. 갈릴레이가 그린 달입니다. 고대부터 인류는 모든 천체가 완벽한 구형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달 표면의 질감을 봤습니다. 깊은 분화구와 산맥도 봤습니다. 그는 달 표면의 그림자를 보고 산의 높이가 6km쯤 될 거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레이의 망원경 덕분에 하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10배나 많은 별을 볼 수 있었죠.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갈릴레이는 목성 근처에서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듯한 4개의 별을 발견했다고 보고합니다. 밤마다 별들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림으로 보여주었죠. 갈릴레이는 4별이 항상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근거로 그 별들이 목성의 궤도를 돌고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그것들은 별이 아니라 위성이었죠. 당시에는 우주 만물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견해가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그 정설을 뒤집는 증거를 발견한 겁니다. 목성에 위성이 있다는 건 만물이 지구 주위를 돌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구는 우주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그저 또 하나의 행성일 뿐이었습니다. 갈릴레이는 빛의 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주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지구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빛의 특성에 관한 다음 발견은 인류를 태양계 너머로 데려갑니다. 인류가 별의 역사를 읽을 수 있게 됐죠. 아이작 뉴턴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과학자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못지않게 유명한 아이작 뉴턴의 또 한 가지 업적은 빛의 특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빛을 연구하기 시작한 사연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과일과는 무관한 이야기죠. 여기는 영국의 스타워 브릿지 공원입니다. 캠 강변에 위치한 조용한 초원이죠. 1664년 뉴턴이 이곳을 찾았을 땐 분위기가 전혀 달랐을 겁니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9월마다 이곳에 큰 시장이 섰습니다. 한때는 유럽 최대 규모였죠. 해마다 몇 주간 이곳은 갖가지 상품을 거래하고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스타워 브릿지 공원 전체 가판대가 즐비했을 겁니다. 농산물 판매자, 술집, 금세공인,
비단 상인이 장사를 하고 줄타기, 인형극, 음악 연주 등 볼거리가 다양해서 줄줄이 늘어선 목재 진열대와 천막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스타워브리지 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팔았지만 뉴턴이 이곳에서 산 물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프리즘이죠. 뉴턴은 프리즘이 햇빛에 미치는 신기한 영향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뉴턴은 나중에 새로 구입한 물건으로 유명한 세계의 현상을 시험해 보려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서두는 그리 대단치 않았지만 뉴턴은 그 연구로 빛의 성질에 관한 중대한 깨달음을 얻었죠. 로버트 훅 같은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지배적인 이론은 프리즘이 햇빛에 색을 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기발한 실험을 구원해 색이 정확히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냈죠. 뉴턴은 스스로 중대한 실험이라고 부른 그 작업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그는 프리즘을 적당한 위치에 배치했죠. 침실 창의 덧문에 뚫어놓은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빛이 그 프리즘을 통과해 스크린에 색색의 빛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이걸 햇빛이라고 가정하죠. 프리즘은 여기 있습니다. 이 프리즘을 잘 배치하면 저기 있는 기둥에 색이 비칩니다. 물론 당시에도 프리즘이 색을 생성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뉴턴이 그 다음에 한 일이죠. 뉴턴은 중간에 이렇게 틈을 만들어 색 하나를 분리했습니다. 그럼 저는 주황색을 분리해보죠. 이제 주황색 빛을 두 번째 프리즘에 통과시킵니다. 훅의 주장이 옳다면 이 프리즘이 주황색 빛의 나머지 색을 더해 다시 한번 무지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뉴턴이 본 것은 주황색 빛뿐이었죠. 프리즘은 다른 색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햇빛에 원래부터 색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프리즘이 순수한 백색 광에 무지개색을 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리즘은 백색 광의 구성 요소를 분리한 것뿐이었죠. 뉴턴은 백색 광을 구성하는 색들에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훗날 뉴턴의 발견은 망원경과 결합되어 놀라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스펙트럼 덕분에 우주를 관찰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죠. 이건 분광기입니다. 햇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평범한 프리즘을 통과할 때보다 빛이 훨씬 더 미세하게 분리되어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제가 보는 것을 여러분도 이 카메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죠. 되네요. 과학자들이 처음 이 방법을 쓴 건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분광기를 위에 놓고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봤죠. 뉴턴이 봤던 스펙트럼 색과 동일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다른 게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연속적이지 않고 얇고 검은 선들로 끊어져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틈이죠. 이 검은 선들은 태양 바깥층 대기의 원자들이 태양 내부에서 나오는 빛의 특정 파장을 흡수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틈을 이용해 태양의 화학 조성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도 곧 알아냈습니다. 모든 원소는 저마다 고유한 파장 패턴을 흡수합니다. 하늘에 보이는 빛나는 물체는
모두 빛의 지문을 바탕으로 화학적 구성 성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살던 한 남성은 이 기술로 태양보다 훨씬 먼 곳에서 온 빛을 연구했습니다. 안젤로 세키 신부는 평범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동료 수사들은 그에게 이단적 기질이 있다고 생각했죠. 세키 신부는 천문학을 전파하려는 열정이 대단한 물리학 교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852년) 안젤로 세키는 바티칸 천문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돼 그는 로마 한복판에 있는 성 이냐시오 성당 옥상에 새 천문대를 세웠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의 관심사는 주로 별들의 위치를 지도로 만들고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키 신부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별들의 본질을 알고 싶어 했죠. 그는 로마의 거리들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별빛을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키 신부는 천문대 망원경에 분광기를 부착하고 무려 4,000개가 넘는 별들의 스펙트럼을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1877년에 출판된 세키의 책 레스텔레입니다. 별들이라는 뜻이죠. 책을 넘겨보면 그의 다양한 관측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신부가 기록한 스펙트럼입니다. 맨 위는 태양의 스펙트럼이고 두 번째는 별빛입니다. 일명 도구스타라고 불리는 시리우스 A죠. 밤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입니다. 지구와의 거리는 8.6광년이고 밝기는 태양의 20배가 넘습니다. 이 스펙트럼에서는 수소를 나타내는 뚜렷한 띠의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별이거든요. 우주에서 아주 뜨겁고 밝은 별들의 스펙트럼에는 가벼운 두 원소가 풍부합니다. 수소와 헬륨이죠. 별이 나이가 들면 온도가 내려가고 스펙트럼에는 더 무거운 원소들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적색 초고성인 베텔기우스라는 별의 스펙트럼입니다. 수명이 거의 다한 별이죠. 스펙트럼에 나타난 많은 띠로 별이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젤로 세키가 이걸 기록한 시기는 천문학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별들의 빛을 조사하는 것만으로 그 별들의 성분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젤로 세키가 나이가 다양한 수많은 별들의 스펙트럼 목록을 만든 덕에 훨씬 더 놀라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별빛을 분석해 별의 생애 주기를 밝힐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별들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죠. 스펙트럼을 이해한 인류는 이제 별들의 일생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이루어진 간단한 실험이 우주의 수많은 비밀을 밝혀냈다니 말입니다.
밤하늘의 저 작은 점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희미한 빛에 하늘의 대서사시가 담겨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펙트럼이 다양한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 파장들은 인간이 볼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멀리 뻗어나가죠. 무선 통신에 쓰이는 가장 긴 파장들로부터 가장 짧은 파장인 감마선까지 스펙트럼의 범위는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긴 파장의 규모는 가장 짧은 파장보다 10의 30제곱 정도 크죠. 그 범위를 무게에 비유해보면 가장 작은 건 여기 있는 모래알 하나의 무게고 가장 큰 건 지구상의 바닷물을 모두 합한 무게죠.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가시광선의 가장 큰 파장은 가장 작은 파장의 2배에 불과합니다. 무게로 따지자면 이 돌멩이와 이 돌멩이의 차이죠. Are we all set, Doctor? Yes, I think so. 스펙트럼의 모든 영역에 눈을 뜨면서 인류는 20세기 내내 우주의 비밀을 더 많이 밝혀냈습니다. If you had infrared eyes, here's how the sky would look. 인류는 적외선 덕분에 우주의 차가운 별들을 보았고 긴 파장에 민감한 전파 망원경으로 혼돈에 빠진 우주를 알게 됐습니다. It's the violent events that are picked up, exploded stars and galaxies. 인공위성을 띄워 하늘에서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찾아다녔죠. The OAO picks up the ultraviolet light from hot stars, which the atmosphere cuts off from ground telescopes. And here's the very latest window, gamma rays, which are like very energetic X-rays. 인류는 가시광선 밖의 파장 덕분에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I was cock-a-hoop about this. I too was wildly excited when I heard of this discovery. 보신 바와 같이 빛이 우주 탐험의 유용한 도구임이 입증됐습니다. 빛의 신비로운 한 가지 특성 덕분이죠. 빛은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빛의 파도는 무엇에 실려 이동할까요? 파도는 물에 실려 바다를 이동합니다. 소리가 들리는 건 공기 중의 파동 때문입니다. 진공 상태인 우주에는 공기도 소리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절 볼 수 있는 건 텅 빈 공간을 1억 5천 킬로미터 날아온 햇빛이 절 비추기 때문입니다. 빛은 무엇일까요? 무에서 어떻게 파동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답을 구하면서 인류는 빛의 실체를 밝혀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주의 시작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답의 첫 단계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빛이 모든 곳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곳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빛이 제게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하지만 17세기 말에 접어들 무렵 그것이 감각의 오류임이 밝혀졌습니다. (1672년) 올레 레머라는 덴마크 천문학자가 프랑스 왕립 천문대에서 일하러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해온 목성 위성 관측을 계속했죠. 천문대장인 지오바니 카시니는 10년이 넘도록 목성 위성들의 궤도를 상세히 기록해 왔습니다.
목성의 가장 안쪽 위성인 이오는 지구 시간으로 1.77일에 걸쳐 목성 주위를 일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42시간 30분마다 한 바퀴를 도는 것이죠. 지구에서 우리는 이오가 궤도를 도는 동안 목성 뒤로 모습을 감췄다가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60년대 파리에서 지오바니 카시니는 이오가 목성 뒤로 사라지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상보다 빠를 때도 있었고 늦을 때도 있었죠. 레몬은 파리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이오의 공전주기 변동에 규칙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구와 목성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이오가 더 일찍 사라졌다가 더 일찍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의 궤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목성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오는 예상보다 더 늦게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레몬은 이오가 목성 주위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늘 같다는 걸 알았죠. 그는 놀라운 통찰력을 통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빛이 우주를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임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지구와 목성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이오가 예상보다 늦게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은 빛이 먼 거리를 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와 목성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빛의 이동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오는 시야에서 더 빨리 사라집니다. 빛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인류는 빛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했을 뿐 아니라 빛의 이동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과학자들이 매우 빠른 화학 반응을 관찰하도록 설계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 카메라는 셔터 속도가 약 1피코크초, 즉 1조분의 1초에 가깝습니다. 빛이 약 0.3mm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영상을 확인해 볼까요? 이건 레이저 빛의 파동이 물이 가득 찬 병 속에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육안으로는 불빛이 반짝이는 걸로만 보이겠죠. 이 카메라는 빛의 파동이 물병을 통과하며 물 분자에 부딪혀 흩어지고 튀어오르는 걸 보여줍니다. 빛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죠. 이 영상과 똑같이 속도를 늦추면 발사된 총알이 이 물병을 통과하는 데는 1년이 걸릴 겁니다. 빛이 제한된 속도로 이동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놀랍습니다. 빛의 속도를 알아낸 건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그 발견은 빛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31년) 여름에 태어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19세기 물리학계를 이끄는 거목이 됩니다. 맥스웰의 전기와 자기 연구는 당대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1860년대) 맥스웰은 거장의 솜씨로 완성한 수학 이론을 내놓으며 전기와 자기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맥스웰의 이론 덕분에 빛의 본질이 밝혀졌죠.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빛의 특성에 관한 한 가지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맥스웰의 방정식은 빛이 우주를 이동하는 전기파와 자기파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빛은 상호작용하며 움직이는 전기와 자기의 진동인 겁니다. 지금은 전자기파의 놀라운 특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어딘가에 실려 다닐 필요가 없이 텅 빈 공간을 이동할 수 있죠. 빛이 제한된 속도로 이동한다는 사실 덕분에 인류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1m 떨어져 있는 거울을 보면 10억 분의 6초 전의 자신이 보입니다. 지구에서 보이는 달은 1초 전의 모습이고 태양은 8분 전의 모습이죠. 우주를 멀리 내다볼수록 더 오래된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주의 머나먼 천체들에서 오는 빛은 지구에 이르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때보다 먼 과거를 돌아볼 방법을 발견했고 인류는 빛으로 볼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죠. (1964년) 두 과학자가 독특하게 생긴 초기 위성 통신용 혼 안테나를 천체 관측용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 박사는 그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Here we had purposely picked a portion of the spectrum, a wavelength of 7 centimeters, where we expected nothing or almost nothing, no radiation at all from the sky. Instead, what happened is that we found radiation coming into our antenna from all directions. Now, we had some suspicion because the throat of the antenna came into the cab and was a little bit warmer. And that was an attractive place for pigeons, at least a pair of pigeons who like to stay there, especially in the cold winter. We didn't mind that because they flew away when we came, except that they had coated the surface with a white sticky material which might not only absorb radio waves, but then emit radio waves which could be part or maybe all of our result. 그들은 안테나를 청소했고 비둘기들은 슬픈 최후를 맞았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이제 천문학적인 이유를 찾기 시작했죠. 그 신호는 우리 은하의 천체에서 오는 게 아니었고 다른 은하에서 오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 신호는 모든 방향에서 오고 있었죠. No matter when we looked, day or night, winter or summer, this background of radiation appeared everywhere in the sky. It was not tied to our galaxy or any other known source of radio waves. It was rather as if the whole universe had been warmed up to a temperature about 3 degrees above absolute zero. And so we were left with the astonishing result that this radiation was coming from somewhere in really deep cosmic space, beyond any radio sources that any of us knew about or even dreamed existed. 두 사람이 감지한 신호는 아득히 오래된 빛이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며 마이크로파로 뻗어나온 것이었고 절대 영도에 가깝게 식은 상태였습니다. 우주의 나이와 맞먹는 시간 동안 지구로 날아온 빛이었죠. 먼 은하에서 온 빛이 아니었고 어떤 별보다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다름 아닌 빅뱅이 남긴 여운이 우주 전체를 빛으로 가득 채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그 전파는 우주 나이가 불과 37만 년밖에 안 됐을 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오래된 전파 덕분에 초창기 우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건 최신 우주 배경 복사 이미지입니다. 플랑크 위성이 촬영한 사진으로 2013년 초에 공개됐죠. 사진 속의 다양한 색은 초기 우주의 온도 변동을 나타냅니다. 이 사진에는 우주학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죠. 작은 온도 변화는 물질이 서로 뭉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 덩어리들이 결국 별과 은하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 사진에 담긴 게 그냥 우주 초기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건 우주에 존재한 최초의 빛이죠. 탄생 초기의 우주는 밀집된 플라즈마로 이루어진 뜨거운 불덩어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빛이 갇혀 있었죠. 그러다 우주가 식으면서 플라즈마가 응결돼 최초의 원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빛이 우주로 방출됐습니다. 그 빛은 훗날 우주 배경 복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태양은 우주의 무수한 항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 지구에서 인류가 우주로 손을 뻗어 빛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본 겁니다. 인류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 우주의 모습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빛을 매개로 한 우주 탐험을 드디어 완수한 겁니다. 인류는 빛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머나먼 우주와 시간의 시작에서 빛을 찾아냈죠. 빛은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고 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관해 알아낸 사실들은 모두 빛이 드러내준 것들입니다. 인류는 빛을 길잡이 삼아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우주의 대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빛으로 가득하기는커녕 많은 부분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죠. 다음 시간에는 우주의 99% 이상이 어둠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둠 속에 숨은 비밀을 밝히고자 인류는 계속해서 우주를 탐험합니다. 지오바니 카시니는 10년이 넘도록 목성 위성들의 궤도를 상세히 기록해 왔습니다.